자,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1.5가 있고요. 응? 네. 이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직선을 지칭하는 벡터를 내가 찾고 싶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어떤 점을 지칭할 거야. 근데 그 점이 알고 보니까 직선을 따라 움직이는 점인 거야. 그러면 그 점이 있고 이꼴 결국 직선 아니겠니? 예를 들어서 얘들아 x,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점이 있다 치자. 이거 뭐겠니 이거?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x들의 집합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뭐예요? 이 직선, 이 점들의 집합이 결국 직선이 돼버리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어떤 벡터를 지칭하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이 직선을 따라 움직이면 우리는 그 벡터를 직선의 벡터 방정식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알겠나요? 네, 그러려면은 직선을 이야기하려면 자, 좌표평면에서도 똑같았는데 좌표평면에서는 기울기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네. 직선에서는 방향 벡터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기울기에 해당하는 방향 벡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 벡터하고 평행한 벡터를 내가 적당히 찾으세요. 뭐 이렇게 짧은 거를 해도 되고 긴 거를 해도 되고. 알겠니? 그들을 시점을 원점으로 일치시켜서 끄으세요. 이 벡터를 내가 u 벡터라고 하고 이 직선의 방향 벡터입니다 라고 이야기할게요. 됐니? 그리고 직선을 결정 지으려면은 기울기하고 또 뭐가 있어야 돼? 한 점이 있어야지.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방향 벡터하고 한 점 A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직선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한 점 A를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어떤 A가 있는 거예요. 됐니? 네. 그럼 얘들아 잘 봐. A라고 하는 지칭하는 벡터를 내가 A 벡터라고 할게요. 됐니? 네. 그리고 이 직선 위에 내가 구해야 되는 점을 X라고 하고 그 벡터를 내가 X 벡터라고 할게요. 됐니? 네. 그러면 그 X들은 어떠한 식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냐면 X 벡터는 잘 보세요. 이 아이가 X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지. 쉽게 이야기해서. 네. 그러면 이게 직선이 되려면 X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라고 하는 게 방향 벡터의 실수배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러면 그 X 벡터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A 벡터 더하기 T U 벡터입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 알겠니? 그럼 내가 앞으로 이런 식을 보면 이걸 갖다가 우리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석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A라고 하는 점을 지나면서 U 벡터의 평행한 직선이 납니다. 누가? X라고 하는 아이들이. 됐니? 두 번째. 쟤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예전에 또 뭘 배웠느냐면은 벡터 두 가지가 나왔을 때, 잘 보세요. 벡터 두 가지가 나왔을 때 어떤 P 벡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아이가 A 벡터와 B 벡터의 개수의 합이 1이면 우리는 이 아이 역시 뭐라고 정했니? A와 B를 이은 직선이야. 여기서. 자,
자, 이거는 방향 벡터가 드러나 있는 거고, 이건 방향 벡터가 b-a 벡터인 거예요.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이거는 이러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a 벡터와 b 벡터의 종점을 이은 직선인 거야. 이건 뭐라고? u 벡터의 병행한 직선이고. 됐니?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이 이야기에 어긋나지가 않는 게 얘들아, a라고 하는 점과 b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그들을 이은 직선은 이런 아이가 될 거고 그 위에 어떤 p라고 하는 점이 있겠지. 그래서 그 p 벡터를 지칭하는 게 이 벡터잖아. 됐니? 마찬가지로 잘 보세요. 이들의 방향 벡터는, 자, 이걸 방향 벡터라고 해도 되고 이쪽을 방향 벡터라고 해도 돼. 알겠니? 네. 따라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 방향 벡터 u 벡터를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라고 해도 되겠지. 네. 따라서 이걸 이렇게 쓰기도 한단 말이지. p 벡터는 보세요. b 벡터에다가 a 벡터 더하기 u 벡터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보자는 거지. 그러면 t a 벡터 더하기 1-t a 벡터 더하기 u 벡터 라고 쓴다면 전개시켰을 때 t a 벡터 더하기 a 벡터 더하기 u 벡터 마이너스 t a 벡터 마이너스 t u 벡터 라고 전개가 되겠지. 네. 그러면 이 아이가 봐봐. t a 벡터 t a 벡터 없어질 것이고 결국엔 뭐가 나와? a 벡터 더하기 1-t u 벡터 라고 나오게 되지. 얘들아 봐볼래? 이거 역시 이 친구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실수되지. 네. 네. 그럼 뭐가 다르냐는 거야.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내분점 외분점들로 만들어진 저식하고 저식에서는 방향 벡터가 당장 눈에 드러나 있지는 않은 식인 거야. 근데 그걸 u 벡터를 방향 벡터를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로 정의한 다음에 대입하니까 내가 방금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형태의 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됐니? 네. 그럼 세 번째. 좌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분을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죠. 됐니? 네. 만약에 A라고 하는 점을 x1, y1으로 성분이 드러나 있고 u 벡터라고 하는 i가 m, n이라고 성분이 드러나 있고 x라고 하는 점이 x, y라고 성분이 드러나 있다면 이 성분들을 저기다가 대입해. 즉 x, y는 a 벡터인 x1, y1 더하기 t에 u 벡터인 m, n이라고 써도 되지. 제일 첫 번째 식은 실수배입니다. 로 정의를 한 거고 지금 세 번째는 뭐죠? 그들의 성분을 밝혀준 거예요. 성분이까지 드러나 있을 때 형태를 보고자 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보시다시피 다음과 같은 식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x라고 하는 x 성분은 x1에다가 tm이랑 같을 것이고 y 성분은 y1에다가 tn이라고 얻을 수 있지. 문제에서 이렇게 주기도 해. 처음부터 이렇게 주기도 해. 알겠니? 이렇게 주어줘도 뭔 걸 눈치 까야 돼? 직선. 됐니? 그 다음에 이들을 그냥 어떤 방정식 형태로, 즉 등식이 있는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 쟤는 벡터 방정식인 거고 지금 좌표 평면을 위해 우리가 뭐 3x 플러스 4y 이퀄 3 뭐 이런 식으로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x-x1 나누기 나누기 m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t지. 마찬가지로 t가 y-y1 나누기 n이랑 같은 것이지. 따라서 문제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주기도 한다. 이게 성분까지 드러나 있을 때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요소는 뭐가 되냐면, 잘 보세요. 여기 있는 분모가 뭐? 방향 벡터의 x 성분. 알겠니? 여기 있는 분모가 뭐? 방향 벡터의 y 성분입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그때의 x 개수는 각각이 1인 거예요. x, y 개수가. 이해됐니? 자, 그럼 이게 얘들아 사실 별반 다르지가 않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별반 다르지가 않은 게 이 n을 적당히 넘겨가. 그러면 y-y1은 n분의 n에 x-x1이지. 네. 뭐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기울기가 n분의 n짜리 x1, y1 지나는 점.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지만 그 아이들의 새로운 면을 보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돼. 걔를 적당히 넘기니까 이 분모들이 방향 벡터를 뜻하는 성분이 되더라라는 거죠. 됐니? 자, 네 번째. 법선 벡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법선 벡터는 뭐냐? 자, 어떤 직선이 있으면 그 직선에 방향 벡터가 있겠지. 네. 그 방향 벡터의 수직 방향의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n이라고 씁니다. 일반적으로 노말 벡터. 알겠니? 즉 방향 벡터의 수직인 아이가 법선 벡터인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법선 벡터가 어쩌고 저쩌고 이다.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알겠니? 그럼 법선 벡터가 드러나 있을 때는 얘들아 잘 봐. x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라고 하는 것이 방향 벡터라고 해도 되지. x 벡터 마이너스 저 그림에서 x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방향 벡터랑 똑같잖아. 그지? 방향을 나타내주는 즉 기울기 역할을 하는 벡터. 길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됐니? 그 x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랑 법선 벡터랑 내적하면 뭐가 돼? 0이 되는 거죠. 이해돼? 방향 벡터랑 법선 벡터는 항상 뭐라고? 수직이다. 그냥 내적한 명이다. 그래서 왜요? 애초에 수직인 애를 법선이라고 정의하는 거라고. 됐죠? 그냥 수직이면 0이다. 됐니?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역시 성분으로 드러나 있을 때 봐봐. x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는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는 벡터예요. 됐니? 그리고 법선 벡터를 내가 a, b라고 한다면 아니다. a, b가 있구나. 뭐라 그럴까? p, q라고 한다면 법선 벡터의 성분을 알겠니? 자, 지금 니네 헷갈리면 안 된다. 이 점의 좌표가 p, q. 이 점의 좌표가 p, q가 아니다. 여기서는 이 법선 벡터를 p, q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원점이 어딘가 있는데 이 법선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p, q를 뜻한다는 거지. 이 점의 좌표 그 자체가 p, q를 뜻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는. 내가 말하는 모든 벡터의 성분은 시점이 원점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긋고 그 법선 벡터를 내가 p, q라고
한다는 것은 그걸 평행 이동시켰을 때 그 i의 끝에 맺힌 좌표가 피코마 q라는 거지. 이 점의 좌표가 피코마 q가 아니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 알겠지? 네. 자, 어쨌든 그 법선 벡터를 피코마 q라고 한다면 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p의 x-x1 더하기 q의 y-y1은 0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네. 네.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방향 벡터가 드러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법선 벡터가 드러나 있는 거라고 보면 돼. 선생님, 그러면요, 잘 봐. 그러면요, 이거 넘겨서 마이너스 만들고요, 는영이라고 한 다음에 좌변 우변에 mn을 곱하게 되면 n x-x1, 마이너스 m에 y-y1 이꼴 0 보면 그럼 얘는 이거 아까 방향 벡터라면서요. 그럼 얘는 뭔데요? 그럼 얘의 법선 벡터가 n, m인 거지. 왜? 그들을 곱하면 마이너스 1 된다고 실제로 기울기처럼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보는 관점의 시점의 차이인 거야. 이 분필을 이렇게 보면 원통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원이고 이렇게 보면은 뭐야 이거 뭐예요? 아무튼 뭐 어떤 새로운 도형인 것처럼 보는 관점의 차이지. 어쨌든 각각의 방정식 꼴이 의미하고 있는 그 요소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자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하나 더 새로운 게 없어. 다 기존에 배웠던 것들. 알겠니?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잠깐만.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으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요. 라는 이야기는 얘들아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직선 M, 직선 L이 주어져 있고 직선 M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직선 L의 방향 벡터 U1 벡터를 찾고 직선 M의 방향 벡터 U2 벡터를 찾아서 U1 벡터하고 U2 벡터를 이용해서 내적을 돌려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 수 있지 않겠니? 당연히. 네. 방향 벡터를 찾아서 성분으로 표현을 해서 성분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차피 시점이 원점으로 일치되어 있으니까 그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랑 똑같을 거란 말이지. 그럼 그들의 크기, 루트 어쩌고저쩌고, 루트 어쩌고저쩌고 크기, 그 다음 내적, x성분 곱하기 y성분으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됐니? 마찬가지로 또 뭘 이용하면 되냐면 얘들 잘 보세요. 직선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렇게 직선 두 개가 포개져 있어. 그러면 잘 봐. 이 친구의 자, 이 평평한 아이의 법선 벡터는 얘야. 맞아? 네. 그리고 이 좀 기울어져 있는 아이의 법선 벡터는 얘야. 됐니? 자, 방향 벡터는 얘야. 이 친구의 방향 벡터. 그럼 잘 봐봐. 방향 벡터하고 방향 벡터가 이루고 있는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 아이를 이게 90도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동그라미라고 할 수 있지. 만약에 동그라미를 한다면. 그러면 이 각도 90도 아니겠니? 네. 그러면 법선 벡터하고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도 뭐라고 할 수 있어? 세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방향 벡터를 구하셔도 되지만 노멀 벡터 두 가지를 구한 다음에 코사인을 돌려버리셔도 똑같은 데이터를 얻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됐니? 자, 그러면 자, 1-1번 두 개, 2-2번, 3-1번, 4-1번 네 문제 한번 해보자.
좋습니다. 한번 되나 안 되나 한번 시도해 보세요.
됐어? 네. 자, 질문 있어요? 2-2번 2-2 2-2번 2-2번 보세요. 자, 이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 그 다음에 직선 x-1분의 마이너스 2분의 y 플러스 2의 수직인 직선을 구하래. 얘들아, 네. 여기에 수직인 직선 됐니? 그럼 이 친구의 방향 벡터가 뭐예요? 1, 마이너스 2지? 네. 를 법선 벡터로 사용하는 직선을 찾으면 되잖아. 안 그래? 얘하고 수직이다라는 이야기는 저 친구의 방향 벡터를 법선 벡터 삼는 직선. 이 친구의 방향 벡터를 법선 벡터로 삼는 직선. 되니? 따라서 답은 1 곱하기 x-2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y 플러스 3 이꼴 7. 이게 내적을 활용해서 바로식을 유도한 아이죠. 네. 됐니? 이거 안 풀린다고 선생님 저는 그냥 1차 방정식으로 풀면 안 되는 하지 마세요. 알겠지? 예를 들어 뭐 문제 풀다가 쌤 잘 안 풀리는데요 해가지고 1차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으로 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배운 걸 좀 활용하는, 좀 익숙해지려고 해보셔야지. 자, 또 없니? 자,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자, 벡터의 마지막 이에요. 자, 벡터 하고 나면 다음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은 공간도형 두 번만에 끝낼 건데, 공간도형은 진짜로 별게 없기 때문에 사실 거의 지금 기하를 80% 했다 보시면 돼. 기하 별거 없죠, 얘들아. 그치? 벡터가 왜? 좀 헷갈려. 벡터 깔면 안 돼. 아, 처음 배워서 그런 거고 나중에 하다 보면 되게 익숙해져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 자, 어떤 도형 속에서 어떤 벡터를 찾아야 될 때는 삼각형 따위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합벡터하고 차 벡터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고, 뭐 정액각형 나오면 삼각형 그려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길을 찾는 거고, 이제 위치 벡터로 또는 어떤 벡터를 내가 표현하기가 곤란하면 나머지 어떤 외부의 한 점이든 내부의 한 점이든 어떤 한 점을 잡으셔가지고 그 각각의 점들을 지칭하는 벡터를 니네가 잡으신다면 나머지 벡터들을 외분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다면 좀 편하게 특정 점들을 지칭하는 벡터를 내가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어떤 P하고 Q를 지칭하는 벡터를 M하고 N을 지칭하는 벡터를 찾아. 그럼 MN 벡터 정도 따위는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더 편한 것은 성분을 또 활용하면 돼. 좌표 표면을 깔아버리는 거지, 벡터에다가.
알겠니? 깔 수 있는 동역이면 좌표 평면 깔아가지고 좌표 성분만 다 찾아버리면은 그냥 x 좌표끼리 빼고 y 좌표끼리 뺀 게 그냥 차 벡터 구한 건데 안 그래? 네. 그리고 내적을 활용해가지고 또 나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내적은 좌표가 성분이 도입되기 전에는 한쪽 방향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그들의 크기를 곱하는 거야. 그지? 네.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같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제곱을 통해 가지고 절대값 a 벡터하고 a 벡터의 내적을 통하면은 절대값 a 벡터 제곱이 됩니다.를 활용해서 마치 곱셈 공식처럼 문제를 풀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 그리고 성분으로 나온다? 그럼 더 편하지 내적은 또. 그냥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제 성분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어떤 그 점들이 이루고 있는 점들의 집합이 직선을 이룰 때가 있고 원을 이룰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벡터가 옛날에 훨씬 어려웠어. 훨씬 지금보다 한 3배 더. 왜? 공간 벡터라는 게 있었거든. 공간상에서 그 벡터를 표현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평면상에서 하니까 뭐 이거 갑자기 이거 찾으라 하면 그것도 헷갈리는데 니네가 나중에는 옛날에는 좌표축 3개 깔아놓고 이런 이상한 삼각 사면체 같은 거 갔다 온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뭐 이 점을 표현하는 이 공간을 가로지는 이 벡터 찾아야 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 벡터가 훨씬 어려웠어요. 훨씬. 그래서 옛날에 기하가 좀 어려웠어요. 공간 벡터가 정확히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좀 쉬운 거예요. 뭐 딱히 할 게 없어 내가 지금. 원래는 원방 직방 하기 전에 구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하는 구의 방정식도 배우고 그 다음에 평면의 방정식도 벡터로 표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평면, 이 평면을 표현하는 벡터를. 이런 거 다 할 게 되게 많았다고. 근데 하나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되게 가볍다. 알겠니? 그리고 니네 밑에 학년 애들부터는 다시 공간 벡터가 복귀합니다. 말이 많아가지고 아씨 이과생이 공간 벡터를 안 배운 게 말이 되냐 라는 말이 그때도 많았는데 한 5, 6년 정도 시행하다가 다시 깎고 합니다. 공간 벡터. 아무튼 그래요. 지금 삼수하에서 기하하면 기하하면 공간 벡터 다시 해야 돼. 해야지. 확통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해야 돼. 아 수능은 그렇죠. 수능은 제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 모르겠는데 지금 미적하고 기하를 안 봐요. 네? 이과가 네. 수능에서. 그러니까 과탐, 사탐. 수학 이꼴 그냥 무조건 지금으로 따지면 수원수투의 확통이야. 보니까 다. 그럼 공대 어떻게 가? 그러니까 문과 밀어주기. 그러니까 그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나라가 지금 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야. 물론 이과생들은 학교에선 배워요. 내신은 치르긴 하겠죠. 미적 기하를. 근데 수능 과목으로 채택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또 그게 또 한 6, 7년 가겠죠. 네. 개정 교육까지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삼수하게 되면 문제가 이제 공간 벡터 이런 게 아니고 행렬이 다시 복귀를 해. 행렬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행렬은 이제 또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데 사실 벡터 이꼴도 행렬이야. 그 옛날에는 벡터하고 또 지금 우리가 벡터는 성분이다, 좌표다라고만 하고 지금 넘어가잖아. 네. 옛날에는 거기서 그게 사실은 행렬이야 라고 하면서 그 행렬하고 연관지어가지고 역행렬 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했단 말이지. 알겠니? 지금 그런 것도 안 하잖아. 행렬도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굉장히 많이 간소화가 됐는데 지금 다 다시 빠꾸를 해. 행렬도 빠꾸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수능 과목에서 미적하고 기하가 빠지니까 아마 대학 교수님들은 많이 싫어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결국 교수님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야. 20살 때, 1학년 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서울대 기계공학과 애들 뽑아놨어. 근데 이 새끼들 미적을 몰라.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등학교보다 20살 때 1학년 전공,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면은 전공 선택, 전공 기초, 전공 교육. 필수 과목이 있어요. 전필, 전선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긴 하는데
전공 기초 과목이 1학년 될 때 하는 과목이에요. 예를 들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자공학과 나왔는데 1학년 때 뭘 하느냐? 화학 및 실험.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과목 이름이에요. 화학 및 실험. 그 다음에 물리학 및 실험. 이 두 가지 무조건 필수야. 1학년이 왜냐면 우리처럼 내신으로 혹은 수능 가가지고 대학 가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저기 저 전문계 특별 전형 이런 거 해가지고 온 애도 있고 실업계에서 마이스터 보고 다니다가 대학 갈래 해가지고 온 애들도 있단 말이야. 저기 또 뭐 농어촌 이런 걸로 온 애들도 있고 저기 뭐야 또는 뭐 진짜로 수능은 똥인데 내신 관리 잘해가지고 올라온 시골 고등학교 전교 1등짜리도 있고 뭐 등등등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려면 1학년 때 무조건 다시 처음 극한 이런 것도 다시 배워. 그래서 1학기 때는 그런 수학 기초 과목들은 너네 같은 아이들은 좀 학점 따기가 쉽죠. 다 아는 내용만 나오니까. 네. 1학년 때는. 근데 화학이랑 물리도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화학원 화학2 내용. 그게 일반 화학, 일반 물리학인데 그런 거 다시 한단 말이에요. 뭐 오비탈이 어떻고 저렇고, 그다음에 뭐 전자 껍질이 어떻고 저렇고, 뭐 주오비탈이 어떻고, 화학 물리도 뭐 암페어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모멘텀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다시 처음부터 배운다고. 그리고 실험도 하죠. 실험 수업도. 그게 그런 것들이 1학년 때 주로 해. 그 전공을 하나도 안 배워. 그럼 내가 전자과로 나왔지만 전자에 관련된 건 2학년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전자도 뭐 리튬 이온 배터리 쪽이 있고 뭐 태양광 쪽이 있고 뭐 반도체 쪽이 있고 전류 흐르는 어떤 말 그대로 전기 쪽이 있고 뭐 디스플레이 쪽이 있고 뭐 정말 많은 전자 쪽이 있잖아 얘들아. 예를 들어. 근데 그 교수님들도 자기 분야 아니면 잘 몰라. 반도체 하는 교수님이 태양광 쪽 하나도 몰라. 하나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잘 몰라. 그냥 기초 교양 수업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지 딥하게 들어가면 잘 모른단 말이야.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게 자기 전공을 살려서 석박사 따셔가지고 논문 쓰고 해가지고 지금 연구하시는 분인데 자기 전공이 아닌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모른단 말이지. 그 말은 뭐냐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전공 선택 과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예를 들어 서울대 전자전기공학부로 갔어. 내가 반도체를 하고 싶어. 그럼 그 교수님 밑으로 그 교수님뿐만 아니고 한 두세 분 더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은 반도체 해도 이 사람은 반도체 메모리가 있고 이 사람은 반도체 어떤 공정하는 교수님이 있고 이 사람은 뭐 반도체 어떤 뭐 결정 어떤 그 결정 분자 이런 걸 좀 분석하시는 교수님이 있고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만약에 이쪽을 좀 더 공부를 재밌어가지고 이쪽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 교수님 밑으로 내가 그 교수님 밑에 많이 열리는 과목들을 선택하는 거죠. 수강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태양광 좀 관심이 없어. 하나도 안 들어도 돼. 그게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방식이에요. 근데 전공 필수라 그러면 뭐 물리학, 뭐 원투 이런 거는 뭐 필수로 들어야 된다든지. 우리 때는 예를 들어 필수 과목이 뭐가 있었냐? 공업수학 뭐 그런 건 필수였고요. 공수라 그러는데 그냥 일반 수학 말고 공대에서 쓰는 수학들. 그 다음에 물리화학. 그러니까 물리하고 화학 말고 과목 이름이 물리화학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자가 결합하고 뭐 그런 반도체도 결국에는 다 결정이 반도체라는 것이 그냥 말 그대로 반도체가 아니고 그 실리콘 그 규소 있죠, 규소. 네, 계속 있죠. 그 실리카라는 그 원자에다가 그 P 도핑, N 도핑 이런 거 하잖아. 네. 원자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뭐 그 상태에서 홀이 있는 상태에서 뭐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뭐 반도체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떤 막을 쌓아야 되는 거란 말이야. 어떤 그런 층층이 쌓아가지고 그들이 그 가지고 있는 뭐랄까 양자적인 에너지의 밴드갭 차이에 의해서 전자가 탈락되고 떨어져 나오고 하는 거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 네. 근데 그것들을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물리적으로.
물리화학에서 하는 거예요. 화학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거. 물리화. 굉장히 악명 높은 과목이에요. 힘들어.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필수였고 또 뭐가 필수? 뭐였더라? 뭐 기억이 잘 안 나. 너무 오래돼서. 근데 뭐 그런 몇 가지 과목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 건 필수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은 전공 선택이고. 그럼 내가 나중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 그럼 석사를 갈 수 있겠지, 그지? 네. 그럼 석사를 갈 때 그 동대 학원으로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 같은 대학원, 동대학원. 동대학원을 가는 경우는 보통 좀 니네가 대학을 잘 갔을 때 경우겠죠. 그리고 동대학원이 아니고 다른 대학원을 갈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그 대학원을 가고 안 가고의 기준은 어떤 특정 분야에서 되게 저명한 교수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시골의 지방대 전작가 출신인데 서울대에서 연구하시는 그 교수님 밑에 가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교수님한테 메일 써가지고 이렇게 그걸 컨택한다 그래. 네. 컨택을 해야 돼. 교수님 저는 뭐 어디에 학교 어디 가는 건데 뭐 만나 뵙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교수님이 답이 와. 오세요. 몇 시 오세요. 가가지고 합의 보고 그러면은 학교에서 우리 학교 차원에서 실시하는 대학원 입학 시험을 통과하면은 내 밑으로 받아줄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구두로 보통 된단 말이지. 근데 동대학원 그딴 거 필요 없어. 교수님 밑에 연구생 될게요. 그럼 끝이야 그냥. 동대학원은 그런 거 안 있어요. 거의 자동이에요. 그래서 근데 인기 있는 교수님이라 하면 뭐 인성도 괜찮고 하고 계시는 분야도 되게 유망한 분야고 그리고 되게 젊고 뭐 이런 교수님들 인기 있겠지. 네. 그러면 대학원생을 가려서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학점 순으로 자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럼 나 석사는 안 할 거야. 졸업하고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바로 들어가는 게 목표야라고 하면 졸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졸업은 학교마다 또 기준이 달라. 뭐 졸업 시험을 치는 학교가 있고 졸업 논문을 쓰는 학교가 있고. 근데 그 논문은 학사생 신분으로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니는 애들을 학사라 그래. 네. 그다음 2년 더 하는 걸 석사. 그다음 최소 5년 이상 더 공부해서 그냥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게 박사예요. 근데 학사 따위로는 논문 같은 걸 쓰기가 힘들어. 그럼 뭐 하냐? 그 박사들 사이에서는 피어 리뷰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피어 리뷰라는 게 있어. 동료들이 리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상준이가 저기 어떤 초전도체에 대한 논문을 썼어. 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검증이 뭐냐면 그 같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동료 전 세계의 어떤 교수님들이 피어 리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비평을 하고 어떤 동의를 하고 이런 거죠. 근데 피어 리뷰는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약간 뭐랄까 암묵적인 국룰이야. 1년에 한 3-4개씩은 해야 되는. 예를 들어 내가 창균이한테 교수님 이거 좀 봐주실래요? 라고 했는데 그 거절하면 안 되는 어떤 그 약간 거절하면 비매너인 그런 게 국룰이래. 그러니까 되게 귀찮아요 교수님들도. 근데 내가 그래도 이 분야에 이 공학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잖아. 네. 새로운 그 신기술들이나 신분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피어 리뷰 안 하면 자기가 뒤떨어진다고 느끼는 거야. 실제로 뒤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와 올해 목표는 피어 리뷰 10개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교수님도 새해 목표로 한다는 거야. 올해 목표는. 근데 학사가 그걸 교수님 도움을 받아서 논문 리뷰를 하는 게 보통 졸업 시험이죠. 거의 일반적인 공대에서. 예를 들어서 주제를 지금 교수님하고 이제 내 지도 교수님을 정해요. 지도 교수님. 내 졸업을 도와주실 지도 교수님. 보통 뭐 대학교 2, 3학년 때 정하는데 지도 교수님하고 정해가지고 저는 그냥 졸업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졸업 논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자네는 뭘 하고 싶은가? 라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제 몇 개 던져줘. 네. 그럼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교수님이 해당하는 주제에 대해서 뭐 논문 몇 가지를 줘. 한 5-6가지 줘. 논문이라면 PDF 파일로 한 4-50페이지 있는 다 영어밖에 없는 최신 기술로 있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그런
거예요. 그걸 한 4-5개 준단 말이에요. 이거 다음 시간까지 공부해와. 그러면 이제 공부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이해한 걸 바탕으로 막 읊어.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피드백을 해주는 거지. 그건 이게 아니고 이건 이거다 이거다. 그럼 그것들을 한 학기 이상 하겠지. 한 학기 이상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은 교수님 만나뵈면서 공부한 거 바탕으로 첨삭받고 그걸 이제 나만의 PPT로 만들어서 그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졸업 논문 발표. 그러니까 교수님들 한 5-6명 앉아있고 원래는 다 참석인데 안 와요. 국회의원하고 똑같아. 필참이지만 필참하지 않아요. 한 3-4명만 뭐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나랑 똑같이 졸업 시험 대상자인 아이들이 딱 앉아있고 PPT 띄워놓고 제가 뭐 연구한 주제는 뭐 이건데 뭐 이거는 뭐 동향이 이렇고 지금 현재 기술은 이렇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떤 발전이 있더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뭐 희망적이더라. 뭐 이런 거를 그냥 발표하는 거죠. 그 한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공부한 걸 바탕으로.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통과하면 이제 통과. 그러면 이제 졸업되는 거예요. 그 졸업이 된다는 것은 4년 동안의 학점을 정확하게 이수를 하고 대학교 4년 단위 동안의 학점을 이수를 하고 보통 뭐 136학점 뭐 이런 식인데 학점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요구하는 영어 공인 시험 뭐 토익 뭐 이런 거 몇 점 이상 그거 이제 이미 제출하고 외국어 능력 시험을 제출하고 토익도 되고 토플도 되고 뭐 탭스도 되고 뭐 오픽 이런 것도 되고 뭐 영어 시험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에 하나 인증하고 그 다음에 졸업 시험 통과자 면 이제 졸업하고 이제 학사모 쓰고 가는 거죠. 그때 즈음에는 사실 근데 좀 바쁜 게 취준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취준을 한다는 건 내가 예를 들어서 스터디를 해야 돼. 또 삼성이는 내가 삼성전자 가고 싶어. 삼성전자 스터디를 그 어떤 뭐 단톡방이나 이런 거 오픈카방에서 만나가지고 그들끼리 계속 어떤 그런 인적성 시험 문제 풀고 면접 준비하고 그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또 참석해주고 또 돈 내고 받기도 하고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서 1차는 보통 뭐 자소서 이런 거 적고 자소서 첨삭받고 그럼 이제 서류 통과되면 인적성 시험을 본단 말이야. 인적성 시험 보고 IQ 테스트 같은 거예요. 인적성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면접 보고 거기서 합격하면 삼성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취업하고 그게 일반적인 가가지고는 그 이제 배치되는 부서에 따라서 현업 뛰는 거고 그게 일반적인 어떤 공대생의 삶이죠. 또는 뭐 나는 그런 기업에 들어가기 싫어 라고 하면 특히 이제 그런 분야가 이제 IT 쪽 컴퓨터공학과 애들이 그런 게 많은데 쥐가 어플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떤 뭐 스타트업을 차린다든지 그러면 거의 컴퓨터공학 애들이에요. 그 코딩하고 이런 거 할 줄 아는 애들은 창업하기가 좀 비교적 쉽죠.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기계공학과 나온 애들이 자동차를 만들 건 아니잖아 혼자. 그러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좀 약간 결이 좀 다르지.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배우는 거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다. 니네는 지금 이 고등학교 수학에 대학교 입학하는 게 결국에는 목표겠지만 사실 그 더 넓은 세계를 봐야 돼. 딱 얼마 안 남았어요. 1년. 이제 저 친구 상훈이 저 친구 형이 이름이 상훈인데 상훈이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용산고 과중 나와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직으로 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본인의 미래를 이것저것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뭘 하면 사는 게 즐거울까? 알겠니? 네. 자, 한 점 A가 있어. 한 점 A가 있고 그 점에서부터 거리가 일정하게 떨어져 있는 점들이 있는데 그들의 집합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원이라고 하는 거죠. 됐니? 네. 그러면 사실 원의 벡터 방정식은 이게 끝입니다. 절대값 AP 벡터가 R이야. 이게 끝이야. 절대값 AP 벡터가 R입니다.
그러면 AP 벡터가 크기만이 주어져 있고 방향과 상관없다는 거잖아. 네. 그러면 길이 R짜리 벡터가 360도 회전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결국 그 끝에 맺히는 아이가 원이 나온다는 거지. 됐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절대값 AP 벡터 제곱이 R제곱입니다. R제곱입니다. 라고 쓰기도 하고 이걸 우리가 성분으로 쓰면 결국에는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의 제곱이 R제곱입니다. 라고 하기도 하지 않니? 가능하지 않니? 그치? 네. 그러면 OP 벡터를 내가 x, y라고 하고 OA 벡터가 x1, y1이라고 한다면 이걸 결국 x-x1 벡터, y-y1 벡터의 이 벡터가 결국 이 벡터인데 그 벡터의 내적과 같은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 됐니? 네. 그럼 이걸 내적을 성분으로 전개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방이 나오는 거죠. 결국.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원입니다 라고 하는 걸 그냥 우측 까시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 어떤 점 두 개가 주어져. 근데 두 점이 주어지는데 성분 AB에 대해서 어떤 점 P를 잡았더니 그 아이가 수직이야. 또 다른 점 P를 잡았더니 걔도 수직이야. 또 다른 점 P를 잡았더니 걔도 수직이야. 즉 수직을 만들어내는 점들의 집합이 결국 뭐겠니? 원인 거죠. 맞니?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써도 되겠네? AP 벡터하고 BP 벡터가 내적이 언제나 0이라면 AP 벡터와 BP 벡터가 내적이 언제나 0이라면 이들은 이 벡터하고 이 벡터가 뭐다? 수직 관계라는 거지. 네. 즉 선분 AP와 선분 BP가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는 거지. 네. 물론 시점은 다르지만 얘들아 시점은 다르지만 걔를 결국 이 시점을 여기로 평행이동시키고 이 시점을 여기로 평행이동시키면 그게 수직이라는 이야기 아니겠니?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0이 된다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A와 B를 지름으로 하는 거야. 됐니?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이를 성분으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P를 x, y로 할게. 그럼 x 너가 x1, y1 너가 x2, y2 너가 x, y 라고 잡으신다면 x-x1, y-y1 내적 x-x2, y-y2 이꼴 제로. 됐니? 네. 자 그렇다면 이들끼리 곱해 x-x1, x-x2 더하기 y-y1, y-y2 이꼴 제로. 즉 이러한 식이 만약에 니네 눈에 보이게 된다면 얘를 우리는 x1, y1 하고 x2, y2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돼. 옛날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했지? 지름이 주어져 있으면 중점 찾고 네. 반지름 구해서 원방을 세웠잖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냥 점의 좌표만 알아도 그냥 원방을 세워버릴 수가 있다. 내적을 활용해서. 됐니? 네. 네. 그래서 5-1번까지 한번 해보고 휴식하세요. 5-1번이 두 문제.